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케팅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코너 역시나 또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한 주간 글로벌 이슈들 점검해보고 또 글로벌 증시 상황들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뉴스핌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많이 따뜻해졌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부산에서 네, 오시잖아요. 오늘 네, 왔는데 오늘 느꼈어요. 여기 확실히. 서울도 좀 이제 따뜻해진다. 오늘 아. 느꼈습니다. 뭔가 글로벌 증시 상황들 최근에 보면은 미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날아가잖아요. 네. 뭔가 시장 흐름도 많이 좀 추세적으로 좀 변환점, 변곡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아니, 오늘 먼저 준비하신 주제를 보니까 네. 상업용 부동산 위기 쪽을 갖고 오신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쪽이고요. 미국 쪽. 네, 좀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이제 최근에 홍콩 ELS 네. 관련해서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런데 나왔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해외 부동산 펀드까지도 지금 네. 손실이 최근에 얘기가 커지고 좀 있다는 나오고 거잖아요. 있어요. 예. 네. 지금 국내로 봐도 PF 부실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우리는 크게 뭐 이렇게 위험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해외 IB 쪽에서는 니네 괜찮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도 이런데 지금 해외에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그래서, 뭐 해외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동산 PF 이슈가 커서 이게 금융위기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금융 위주로 지금 불안하죠. 근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이쪽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상가나 쇼핑몰 이외에 오피스 건물 그렇죠. 그리고 호텔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기업들이 그 분양 임대 위에서 이렇게 지어놓은 아파트도 포함이 돼요. 이런데 문제가 팬데믹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게 경제 봉쇄하면서 사람들이 출근 안 했죠. 거기다 외식도 안 했죠. 쇼핑도 안 갔잖아요. 발이 그렇죠. 묶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공실도 생기고 임대 수입도 떨어지고 건물 가치도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채권자들도 크게 뭐 개의치 않았고 건물주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만 지나가면 다 정상화 될 거야. 아, 뭔가 일시적이다라는 네, 사람들이 의견이 다시 뭐 나왔나 출근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건물 가격도 예전처럼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나니까 연체율도 높아지고 네. 디폴트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팔려고 내놔봤더니 반값에 거래가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진짜 큰일 났네 심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스타우드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집계한 거 보면 미국 오피스 건물만 보면은 시총이 고점 대비 지금 1조 달러 줄었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손실이 생긴 거죠.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제 실감이 되실 것 같은데 처음 보신 첫 번째 사진이 맨해튼 3가예요. 맨해튼 3가면은 고급 그 오피스 빌딩이나 아파트 건물들이 그렇죠. 지금 이게 1층부터 공실인 거예요? 예, 1층부터. 근데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네. 맨해튼 곳곳에 제가 2022년 6월에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뭐 브로드웨이나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는 데가 이랬어요. 그때부터. 공실률이 예. 엄청났나 보네요. 그리고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물인데 네. 이 건물 담보로 지금 채권 발행한 게 디폴트 난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 가운데 보시면 1740 이렇게 숫자 네. 적힌 건물 보이시죠? 네네. 이 건물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늘 봤던 건물이거든요. 블랙스톤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이미 네. 상각 처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지금 50% 할인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거래가 지금 잘 아, 저기 수요가 없어요.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건물인데 네. 그 매입했을 때 가격보다 반값에 팔렸다고 해요. 그럼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이런 수요가 줄어서 네. 공실률이 높아진 거다라고 봤던 건데 지금 막상 이제
다 리오프닝이 된 상태인데도 네. 그렇지 못하다라는 회복이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거죠. 어, 원래 미국의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중국 돈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미국 쪽 했죠. 많이 예,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묻어두면은 오른다 이런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25년 동안 네. 뉴욕 증시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했다라는 S&P 데이터가 있어요. 500을 네. S&P 500이 배당 수익률 포함을 하면 20년 이렇게 넘게 장기로 볼 때 연 수익률이 10%대 되거든요. 네. 10한2% 정도 됐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그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돌아오지 거의 못하네요. 트렌드가 되고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잖아요. 그리고 외식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경제 풀린 이후에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서비스 물가도 많이 예, 올랐죠. 외식비가 오르고 팁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팁플레이션. 그런 비용까지 하면은 제 친구들이 나가서 뭐 먹기 겁난다 얘기를 해요, 아직도.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뭐 그 이전부터 점점 성장을 해왔는데 팬데믹 때 특히 많이 가속화됐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 개방한 뒤에도 이 시장은 점점 커지면서 그 상가 건물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자기네 내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밖에 해외에 투자했던 거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 충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투자하겠다는 그 수요자는 없는 상황이고 수요가 없으면서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죠. 이게 채권 시장의 지표로 이제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 CMBS라는 게 있어요. 네.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인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 채권만 따로 모아서 이자 별도로 원금 별도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내놓는 증권인데 이게 작년 말까지 한 해 동안 네. 오피스 빌딩만 그 만기 도래한 게 358억 달러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된 게 26%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나머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75%는 네. 지금 오피스 빌딩에 30일 이상 연체된 게 10.5% 최근 지표거든요. 이게 네. 1년 새에 3배 뛰었어요. 전체 상업용 부동산도 30일 이상 연체가 7.39%.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채권은 그 돈을 빌려준 데랑 빌린 곳이랑 이렇게 양쪽에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넘겨요. 관행인데 제3자한테. 예. 네. 이런 업체를 그 특별 서비스 업체라고 해요. 이쪽에서 이제 받아서 채권을 받아가지고 네. 뭐 만기를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 조건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법을 마련해 그러면 보는 이 거죠. 채권을 예. 뭔가 헐값에 가져가서 헐값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죠. 일단은 받아서 조정을 하는데 그런 업체, 제3의 업체에 넘어간 채권이 1000건 정도 되고 금액만 보면은 한 148억 달러 이 정도 된다고 나와요. 근데 네. 이런 업체가 채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건물 가치부터 다시 산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건물에 뭐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 수입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건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뭐 채권 그 만기 연장을 하든지 조건을 다시 뭐 설정을 하든지 다음 순서가 그렇겠네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가치 재평가된 거 한 220건을 들여다봤더니 담보물 가치가 평균 40%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뭐 반값으로 폭락한 게 그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100억 달러짜리 건물이야 했던 게 40% 평균 이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가치를 재산정을 그러네요. 해봤더니.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무디스에서 이게 집계를 한 건데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지금 19.6%거든요. 최근 자료인데 보시면 2008년 9년 금융 위기였잖아요. 네. 이때도
이때보다 더 높네요, 네, 공실률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실률이 안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10%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보다 지금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다음 그래프가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팬데믹 이전에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오피스 빌딩의 입주율이 얼마나 회복이 됐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까만색 그 선이 미국이에요. 네. 이거 50% 간신히 넘잖아요. 그러네요. 반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유럽이랑 아시아가 70% 초반대 돼요. 여기도 사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먼데 미국은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팬데믹 끝났으니까 출근해 이랬더니 미국 근로자들의 저항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래프인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 뭐 굳이 안 나와도 되면 재택해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 오피스를 임대하려면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네.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또 해보니까 되고. 그쵸.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년 동안 오피스 빌딩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걸 이게 본 건데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40% 많이 넘게 떨어진 떨어졌어요. 거예요. 네. 그리고 맨해튼도 10% 후반대 떨어졌고요. 그러네요. 보스턴이 10% 중반대. 그 밑에 보시면은 뭐 도쿄, 암스테르담, 파리, 시드니 이런 오히려 데도 유럽하고 아시아는 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졌나요?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이 다른 데보다 미국의 오피스 빌딩에 충격을 더 크게 줬다. 왜 이런 그런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그 근무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추세가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값이 떨어지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깡통이거든요. 그렇죠. 깡통이라는 게 건물을 팔아도 부채 채무 원리금을 다 못 갚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통 이제 부동산 이런 매입을 할 때는 대부분 대출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으로 그 엄청난 자본을 그럼 가지고 금융권 위기 또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말 심각한 게 미국 전체 오피스 건물 중에서 깡통이 44%나 돼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전체로 봐도 14%니까 꽤 큰 거죠. 네. 깡통만 있는 게 아니라 좀비라는 게 있어요. 좀비. 네, 좀비는 뭐냐면 건물을 임대할 때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사무 집기 같은 거 좀 있고 직원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데이터는 아직 공실이 아닌 걸로 잡히는 거죠. 근데 이런 좀비들은 그 임대 계약이 끝나면 바로 공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계약 기간 채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린 스트리트 시장 조사 업체인데 여기서 집계한 거 보면은 2022년 고점 대비 그 건물 가격이 이미 한 21%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 전망은 더 나빠요. 오피스 건물 가격이 고점 대비 40%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21% 떨어진 게 한 반밖에 안 온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거네요. 그리고 맥킨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오피스 빌딩의 그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30년까지 26% 정도 떨어질 거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모건 스탠리 전망이랑도 좀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연준도 이게 심각하게 보는 게 저번 주에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권, 이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때 금융권이 견딜 수 있을 건가 이거를 보는 건데 역으로 보면 연준이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어디서 터질 수 있는지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 시나리오를 보면 주택 가격이 36% 떨어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40% 떨어진다. 이거를 가정으로 잡았어요. 이럴 때 금융권이 버틸 수 있을 건가? 네. 그래서 연준도 다음 위기가 부동산에서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부장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렇게 주택 가격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이 지금 거의 폭락처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래 자체는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그쵸. 예전만큼은 아니죠. 아닌 상황이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컨퍼런스 보도에서 아예 경기 그 침체에 대한 전망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철회를 네. 했잖아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저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표가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미국 전체를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 다르고 텍사스 다르고 지역별로도 주별로 많이 다르고. 차이나고 그래서 연준도 아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진다라는 게 좀 중론이네요. 네, 피벗이 빨리라도 되면은 좀 심리라도 살아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골드만이 3월 금리 인하한다 했다가 지금 6월로 늦췄잖아요. 예. 대부분 컨센서스가 지금 6월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5월에서 6월로 좀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3월이었다가. 근데 지금 시티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경우에는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체 자산 가격 측면에서나 아니면 채권 차환 발행으로 보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사실 기준금리보다 이쪽에서 중요한 거는 장기물 금리거든요. 왜냐면은 대출을 해줄 때 장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을 근간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는 아무래도 단기물 국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물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입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도 20년물 발행을 했는데 응찰률이 2.39배로 나왔어요. 이게 평균이 2.6 정도 됐었는데 이게 더 떨어졌고. 장기물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입찰 수요가 적으면은 발행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이번에 발행된 게 4.595%인데 이게 예상치를 넘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더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최근에 보면 10년물도 보면 한 4% 밑돌다가 최근에 4.3%까지 올랐어요. 물가 지표 나오고 나서 올랐죠. 그러네요. 예. 참 채권 시장도 안 좋고 좀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좀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잖아도 예. 2008년 이후에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채권 만기가 올해부터 줄줄이 예정이 도래되는 거예요. 돼 있거든요. 올해 상업용 부동시장 전체로 볼 때 만기 물량이 9,300억 달러 가까이 돼요. 적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는 1조 5천억 달러, 그리고 2027년까지는 만기 물량이 2조 2천억 달러나 돼요. 와. 그리고 올해 9,300억 달러 중에서 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보험사 아니면 비은행 대출 기관 그리고 그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절반 가까이가 은행이라는 게 좀 불안한 거죠. 특히 지역 중소은행. 그 얼마 전에 뉴욕 커뮤니티 은행 네네. 주가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그런 중소형 은행에 예금 가지고 있으면 빨리 빼서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얘기까지. 그럼 중소형 은행 중심으로 좀 그런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럴 거네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콜롬비아대 미국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조사한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면 디폴트가 12%까지 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현재 금리 지금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요. 지속이 되면. 그리고 스탠포드는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은행권이 이거를 장부에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네. 비슷한 얘기가 FT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그 매체에서도 나왔는데 미국에 6대 상업은행이 있어요.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렇게 6개 대형 은행인데 여기 이 은행들의 작년 말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 관련 연체 금액이 93억 달러로 나왔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3배 늘어났어요. 근데 연체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비는 제대로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대비라는 게 그 제일 대표적인 그 지표가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 이 6개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1달러당 대손 충당금 얼마나 쌌나 봤더니 작년 3분기가 1.6달러였는데 4분기에
90센트로 떨어졌어요. 어.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스탠포드가 그 지적한 것처럼 잠재 부실이 커지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걸 제때제때 반영을 안 한 거죠. 은행 여신이 이렇게 몇 개 등급으로 분류가 돼요. 네. 정상 여신이 있고 맨 밑에 가면은 추정 손실이라고 해서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잠재 부실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등급을 낮춰야 되는데 제대로 낮추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의 비율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늘어나고 연체나 디폴트가 상승하고 그러다가 이제 압류가 늘어나고 뱅크런까지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결국에는 네. 금융권까지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네요.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고 예. 그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예. 압류 건수거든요. 올해 1월 수치예요. 재작년 2022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2023년부터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1월에 압류 건수가 635건으로 나왔어요. 이게 1년 사이에 2배 늘어난 거고요. 캘리포니아가 특히 많은데 아까 그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여기는 보면은 1년 사이에 3배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뭐 공실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건물 가격 추이라든지 또 은행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비하는지 요거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비단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네. 사실 지난해 보면은 또 중국 쪽 이슈 네,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 네. 헝다그룹 부동산 네. 최대 개발업체 헝다그룹 그다음에 네. 조금 더 작은 업체 비구이위안까지. 비구이위안도 예. 예, 지금 그렇죠. 상황은 어때요? 홍콩 법원에서 지금 헝다는 청산 청산 명령을 그렇죠. 했는데 중국에서는 본토 아직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뭐 결정이나 발표를 안 하고 네. 있는데 문제는 그럼 청산을 안 하면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자산을 다 매각해도 그 규모를 충당할 수가 그렇죠. 뭐 없다면서요. 지금 다 지어놓고 미분양인 상태도 있고 건물 짓다가 중단한 프로젝트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 그 월가에서는 채권 회수율이 3% 미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중국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건설로 그렇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예. 2001년에 WTO 가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도시화를 추진을 했어요. 도로도 건설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짓고 뭐 리조트나 호텔이나 상가도 짓고 근데 건설이라는 게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뭐 엔지니어나 설계자 같은 원래 고급 인프라 투자 네, 쪽이 그렇잖아요. 고급 인력부터 뭐 이렇게 벽돌 나르는 그 근로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인력이 필요해요. 고용 창출이 그만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멘트, 뭐 철강, 목재도 들어가고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전기도 깔아야 되고 뭐 상하수도 파이프도 넣어야 되고 유틸리티 필요하잖아요. 통신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건설하고 같이 동반 성장을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파트든 아니면은 오피스 빌딩이든 새로 입주를 하면 몸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가구도 놔야 되고 집기 가전도 들어가야 넣어야 되고 또 꾸며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산업의 생산이 확산이 됐던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2000년 중반 후반에 중국이 10%대 성장을 했던 게 그냥 단순히 수출만 많이 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건설업의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GDP에서 건설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25%나 꽤 컸네요. 돼요. 예. 그랬는데 이게 속도 조절을 좀 했어야 했는데 사실 중국의 빈집이 1억 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최근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팬데믹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버블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었네요. 있었는데 팬데믹 때부터 이제 대출 규제하고 이러면서 터진 거죠. 근데 또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50년 주담대 이런 거 하면서 살리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투자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잘하는 거다 이런 지금 얘기도 이렇게 예,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나가 뭐라고 그러죠? 떨어질 부스럼이 부동- 살되지 않는다 이런 아. 거죠. 예, 근데 또 그 결과가 좋을 건지는 또 또 다른 미치는 문제인 파장은 거죠. 또 예, 엄청 클 그쵸. 수도 있잖아요. 예. 전망은 흐려요. 골드만삭스 지금 뭐 아직 절반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중국 부동산 쪽 예, 위기.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라는 게 터지고 나서 네.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드만삭스가. 이거는 우리도 좀 새겨 들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중소형 업체 줄도산 우려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국내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해외에 투자했던 부동산을 지금 막 팔고 다 있거든요. 예. 예. 광저우에 오원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중견 건설사인데 2021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땅을 샀어요. 거기다 뭘 지으려고 했던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작년에 이거를 매입 가격보다 45% 싸게 팔았거든요. 와. 네, 왜 이랬나 보니까 이 회사 부채가 60억 달러예요. 아, 빚 갚으려고 예. 땅을 팔았구나. 파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팔아가지고 일단 빚부터 갚자. 근데 이런 게 지금 캐나다 토론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네. 런던, 미국, 호주, 유럽까지 곳곳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뭐 싸게는 15%, 뭐 크게는 60% 할인 매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그 금융회사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빨리 점검을 하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뭐 S&P 500도 그렇고 다우도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일본 증시도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런 부동산 이슈가 뭔가 탁 터지게 되면은 이게 그동안 좀 고점 논란, 좀 자산 가격 버블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서 뭔가 하락 촉매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번 주에 또 보니까 PCE 발표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우리 CPI와 네. PC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이거 했잖아요. 좀 예. 짧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망은 썩 좋지가 않은 게 지금 그 음식료랑 에너지 제외한 코어가 그 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로 볼 때 0.4%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개월째 상승을 한 거고 월가에서는 근데 월별만 보는 게 아니라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년 3개월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을 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12월에 2% 밑으로 떨어졌다가 1월 전망치가 지금 2% 다시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보다 혹시 더 상승하는 걸로 나오면은 시장에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준 정책위원들 이번에 그 발언들 계속 연설이랑 예정되어 있어요. 발언이 예. 줄줄이 예상 전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마디 한마디가 좀 그러게요. 월가에서는 신경을 쓰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보셔야 될것 시장에서 같아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긴 하겠네요. 네, 이런 그리고 앞에 잠깐 그 국채 입찰 아,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5년물이랑 2년물 예. 각각 640억 달러, 630억 달러로 발행 예정돼 있고 요새 화요일에도- 음찰률까지도 봐야겠네요. 네, 화요일에는 또 7년물 발행하니까 지금 뭐 수요가 어떤지 발행 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게 시장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잠재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부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그런 네. 입찰 결과 네네. 이런 거를 좀 봐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